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눈꽃마을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사방이 험준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한겨울이면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고 오직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는 그런 외딴 곳이었지요. 이 마을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낡고 초라하지만 정갈하게 가꾸어진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사냥꾼 돌쇠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돌쇠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직 산이 주는 선물에 의지하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정직한 청년이었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워서 마을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아랫목으로 파고들기 일쑤였어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살을 애는 듯했고 며칠째 쉬지 않고 내리는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길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답니다. 돌쇠는 곳간에 모아둔 땔감이 떨어져 가고 식량도 바닥을 보이자 더 늦기 전에 산에 올라가 짐승을 잡거나 마른 나무라도 구해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엔 짐승들도 숨을 곳을 찾아 헤맬 테니 운이 좋으면 토끼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겠지. 돌쇠는 낡은 털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산길을 나섰지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사방은 온통 하얀 빛에 갇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돌쇠는 익숙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발이 푹푹 빠지는 바람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추위를 생각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거센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며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노한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들려왔고 돌쇠의 뺨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지요. 그는 잠시 바위 뒤에 몸을 피하며 숨을 고르다가 문득 저 멀리 나무 밑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곳을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눈이 쌓여 만들어진 기괴한 모양의 바위나 쓰러진 고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옅은 색의 옷자락 같은 것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본 순간 돌쇠의 심장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 깊은 산 중에 설마 사람이 있을 리가 있겠나. 내 눈이 헛것을 본 것이겠지. 돌쇠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가갔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고 차디찬 눈구덩이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이미 푸르게 변해 생명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돌쇠는 급히 여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은커녕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겨우 코끝에 손을 대어보니 아주 가느다란 숨결만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에 돌쇠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속옷을 벗어 여인을 꽁꽁 감싸 안았답니다. 자신의 몸에도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돌쇠는 오로지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를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발을 뗄 때마다 온몸이 휘청거렸지만 돌쇠는 이를 악물고 눈앞의 어둠을 헤쳐나갔지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험난했고 돌쇠의 등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체온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제 곧 따뜻한 집이 나옵니다. 돌쇠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의 정신을 붙들었고 몇 번이나 눈더미에 고꾸라지면서도 여인을 감싼 팔에는 힘을 풀지 않았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찬 공기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초가집 불빛을 발견하자마자
돌쇠의 가슴 속에는 마지막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지요. 겨우 집에 도착한 돌쇠는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가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지만 방 안 또한 오랫동안 비어 있어 냉기가 가득했어요. 그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 땔감을 잔뜩 집어넣었고 불길이 확 타오르자마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답니다. 방 안이 조금씩 훈훈해지기 시작했음에도 여인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돌쇠는 그녀의 젖은 버선을 벗기고 손발을 정성스럽게 주무르며 온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맥박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돌쇠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돌쇠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고 차가운 여인을 가슴에 꼭 품어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녹이기 시작했답니다. 사람의 온기만이 이 깊은 한기를 몰아낼 수 있다는 노인들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는 밤새도록 그녀를 품에 안고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다렸어요. 밖에서는 밤새도록 눈보라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지만 돌쇠는 혹여나 그녀가 잘못될까봐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녀의 미세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긴 밤을 지새웠지요.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여인의 창백했던 뺨에 아주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의 몸에서 미약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작게 신음하며 손가락을 까닥였는데 그 모습을 본 돌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답니다. 그는 밤새 얼어붙었던 자신의 몸이 녹으며 밀려오는 통증을 참아내며 정신이 든 여인을 위해 따뜻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니 여인이 천천히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의 맑고 깊은 눈망울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돌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를 썼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돌쇠의 말에 여인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의 몸가짐이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비록 옷은 날고해졌으나 그녀의 고운 살결과 기품 있는 말투는 도저히 험한 산골 마을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기에 돌쇠는 내심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요. 여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으나 기력이 없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돌쇠는 무리하지 말라며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떠서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답니다. 여인은 돌쇠의 정성 어린 간호에 조금씩 기운을 차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나 산에 혼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돌쇠는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함이 피어올랐지요. 이 추운 날씨에 여인 혼자 그 깊은 산중에 있었다니 혹여 큰일에 휘말린 분은 아닐까. 돌쇠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눈은 그쳤지만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어 당분간은 그녀가 이곳을 떠날 수 없음을 직감했답니다. 며칠 동안 돌쇠는 사냥도 나가지 않고 오직 여인을 돌보는 데 전념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가 지니고 있던 소지품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비단 주머니는 비록 흙이 묻었지만 그 자수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여 일반 백성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귀한 물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또한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여주는 우아한 손짓 하나하나가 돌쇠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와의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답니다.
여인은 가끔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마을에는 벌써 돌쇠가 산에서 예쁜 여인을 데려와 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릇파릇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돌쇠의 집으로 향했어요. 돌쇠는 평소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당장 몸도 추스르지 못한 여인을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묻는 말에 그저 길 잃은 나그네를 잠시 머물게 해주는 것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그리 쉽게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특히 마을에 시샘 많은 이들은 돌쇠가 무언가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양 수군거리며 뒷말을 만들어냈어요. 돌쇠는 여인이 완쾌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의 간섭을 최대한 막아보려 했었지만 산골 마을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라 금세 온 동네를 휘저어 놓았지요. 그는 여인에게 당분간 몸이 나을 때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했어요. 여인은 돌쇠의 말을 조용히 끄덕이며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는 듯 보였답니다. 그녀는 가끔 돌쇠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돌쇠는 밤새 잠을 설쳤던 피로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돌쇠가 땔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난 지혜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의 집마당으로 들어섰어요. 할멈은 예리한 눈빛으로 돌쇠의 집안 곳곳을 살피더니 돌쇠를 가까이 불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돌쇠야, 네가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한 것은 가상하나 산에서 내려온 인연이 모두 복은 아니란다. 그 여인의 눈빛이 너무 깊고 맑으니 이는 범상치 않은 신부님을 뜻하는 법이지. 할멈의 경고 섞인 조언에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마 그녀를 모른 척 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지요. 할멈은 긴 한숨을 내쉬며 귀한 손님은 큰 화를 동반하기도 하는 법이니 앞으로 닥칠 일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개야라는 말을 남기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돌쇠는 할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여인의 가냘픈 기침 소리에 다시 가슴이 아려왔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일을 넘어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인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인연을 끊어낼 힘이 돌쇠에게는 없었으며 그저 하루하루가 평온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방 안으로 돌아온 돌쇠는 여인이 수노인 손수건을 만지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답니다. 그녀는 무엇이 그토록 슬픈지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소리 없이 울곤 했는데 돌쇠는 그녀의 슬픔을 나누어 주고 싶었지만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여인은 돌쇠가 들어오면 서둘러 눈물을 닦고 밝게 웃어 보이려 노력했지만 그 눈동자 뒤에 숨겨진 깊은 시름까지는 숨기지 못했답니다. 돌쇠는 그런 그녀를 보며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여인은 이제 방 안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차렸고 돌쇠가 해온 소박한 나물 반찬도 맛있게 먹어주어 돌쇠의 마음을 기쁘게 했지요. 이런 누추한 음식도 잘 드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돌쇠의 말에 여인은 제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따뜻하고 맛이 좋습니다라고 답하며 처음으로 긴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 청아했고
돌쇠는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비록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박주사가 있었답니다. 박주사는 돌쇠가 산에서 데려온 여인이 혹시 나라에서 쫓기는 대역죄인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 아닐까 의심하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돌쇠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겁 많은 마을 사람들은 박주사의 말에 동조하며 돌쇠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마을에 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여인에게는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돌쇠는 여인이 상처받을까봐 마을의 소문을 철저히 숨겼지만 영리한 여인은 이미 밖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돌쇠를 불러 저 때문에 당신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며 아직 몸도 다 낫지 않았는데 어디를 가신단 말씀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하며 그녀를 말렸지요. 돌쇠의 진심 어린 모습에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날 저녁, 돌쇠는 마당에서 도끼질하며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산 너머에서 낯선 사람들의 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 이 마을에 말을 타고 올 사람은 없었기에 돌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끼를 쥐고 사방을 경계하며 어둠 속을 주시했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관아에 고발이라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인을 찾는 무서운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돌쇠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여인에게 상황을 알렸답니다. 여인은 돌쇠의 말을 듣고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차분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그 침착함이 돌쇠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올 것이 왔나 보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절대 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녀의 짧은 한마디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돌쇠는 그녀의 말에서 평범한 여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위험을 느꼈답니다. 돌쇠는 비록 힘없고 가난한 사냥꾼이었지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여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며 굳게 닫힌 문을 등지고 섰지요. 밤은 더욱 깊어갔고 멀리서 비치던 횃불들이 점점 돌쇠의 집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 불빛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이며 다가왔어요. 돌쇠는 땀이 밴 손으로 도끼 자루를 고쳐주며 마른 침을 삼켰고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기분으로 숨을 죽였답니다. 그토록 평온했던 산골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직감하며 돌쇠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지요. 과연 이 눈보라가 지나간 뒤에 어떤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돌쇠는 어둠 속에서 운명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햇살이 산등성이를 간지럽히며 내려온 다음 날 아침. 눈꽃 마을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밤새 뜬 눈으로 여인을 지켰으나 정작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온 동네가 그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었지요. 평소라면 조용했을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낙네들이 모여
돌쇠가 산에서 데려온 의문의 여인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홀로 깊은 산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고개를 내저었고, 일부는 그 여인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추측까지 내놓기 시작했답니다. 이 마을에는 박주사라고 불리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성미로 유명했습니다. 박주사는 돌쇠가 산에서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으며, 여인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를 폐물에 눈독을 들이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떠들며 돌쇠를 몰아세웠는데, 여러분, 우리 마을에 이런 불길한 일이 생기다니 큰일입니다. 사냥꾼 놈이 정체 모를 여자를 숨겨두고 있으니 틀림없이 관가에 고발해야 할 대역죄인이거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 분명합니다. 라고 선동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박주사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그의 집요한 부추김에 점차 불안한 기운에 휩싸여 돌쇠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인을 위해 마을 장터로 나가 약재와 쌀을 조금 사려 했으나, 장터 상인들의 태도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깨닫고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어이 돌쇠, 자네 집에 있는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가? 마을이 흉흉하니 빨리 내보내는 게 좋을 거야. 상점 주인의 퉁명스러운 말에 돌쇠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물건을 챙겨 집으로 향했답니다. 돌쇠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지혜 할멈을 마주쳤는데, 할멈은 이번에도 돌쇠의 소매를 붙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경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내가 어제 말한 것을 잊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니 몸조심해야 한다. 특히 박주사가 관아의 손을 뻗어 자네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니 그 여인을 잘 숨기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야. 할멈의 말에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도대체 자신이 구한 여인이 어떤 큰 풍파를 몰고 올지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지요. 집에 도착한 돌쇠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여인은 창가에 앉아 바느질하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자태와 평온한 표정을 보니 마을의 험악한 소문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돌쇠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아씨,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박주사라는 자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잠시 이곳을 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돌쇠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여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돌쇠를 가만히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여인은 돌쇠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고마운 분,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참으로 송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떠나면 오히려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니 제가 여기 남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기품 있는 태도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그녀를 믿고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답니다. 한편 박주사는 그 시각 관아로 달려가 사또에게 돌쇠가 수상한 여인을 숨기고 있으며 그 여인이 필시 중죄인일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올리고 있었지요. 관아의 사또는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는데, 박주사의 말을 듣고는 포상금을 챙길 생각에 눈이 멀어 당장 포졸들을 출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토록 수상한 여인이라면 당장 잡아들여 조사해야 마땅하다.
돌쇠라는 사냥꾼도 함께 묶어오도록 하여라. 사또의 호령에 박 주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을 앞세워 다시 눈꽃 마을로 향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포졸들의 행차에 겁을 먹고 집 안으로 숨어버렸고, 마을 전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돌쇠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쇳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고,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도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달려가 아씨, 포졸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라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여인은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옷을 여미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답니다.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쇠님, 정직하게 마주해야 오해가 풀리는 법이지요. 여인의 차분한 말에 돌쇠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뒤를 따라 마당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잠시 후 박주사와 포졸들이 돌쇠의 집 마당을 가득 메웠고,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박주사는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나서며 이놈 돌쇠야, 감히 대역죄인을 숨겨주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당장 그 여자를 내놓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돌쇠는 앞을 막아서며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산에서 길을 잃고 쓰러진 가련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어찌 확인도 해보지 않고 죄인이라 몰아세우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맞섰지만 포졸들의 창끝은 이미 돌쇠를 향하고 있었지요. 포졸 한 명이 거칠게 돌쇠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멈추어라. 너희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 않았으나 그 속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에 포졸들은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며 뒤로 물러났고, 박주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비웃었답니다. 하하하, 이 산골 구석에서 누가 누구더러 무례하다는 것이냐.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구나. 박 주사의 조롱에 여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여인은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옥패를 꺼내 보였는데 그 옥패에는 왕실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식한 박주사와 욕심에 눈이 먼 포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값비싼 장신구라 생각하여 더욱 탐을 내는 기색이었답니다. 그 패물을 보니 역시 보통 도둑이 아니었구나. 당장 압수하고 압송해라. 박주사의 명령에 포졸들이 다시 움직이려 하자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혜 할멈이 나타나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지요. 지혜 할멈은 옥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넙죽절을 하며 이 무지한 놈들아, 너희가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저것은 나라의 귀한 분만이 지닐 수 있는 신표이거늘 어찌 이리 무엄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멈의 말에 포졸들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박주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직 자신의 진짜 신분을 완전히 밝히지 않은 채 관아의 사또를 직접 불러오너라. 내 그자와 단판을 지을 것이니 라고 명하며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었지요.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돌쇠는 눈앞의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아 살려낸 여인이 이토록 대단한 위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녀를 대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혹시 결례가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돌쇠의 마음을 눈치챈 듯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고 돌쇠는 그 눈빛 하나에 다시 용기를 얻어 그녀의 곁을 굳건히 지키기로 결심했답니다. 한편 박주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 굴을 찾는 쥐새끼처럼 국리를 짜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멈의 외침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돌쇠와 여인을 다시 보게 되었고 박주사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터져나왔습니다. 박주사, 저놈이 죄 없는 사냥꾼과 귀한 분을 모함했구먼. 정말 천벌을 받을 사람이야.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박주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고 포졸들은 이미 기세가 꺾여 창끝을 바닥으로 내린 채 사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눈꽃 마을의 조용했던 오후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모두를 압도했답니다. 돌쇠는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눈물만은 진실이었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예감했지만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지요.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눈 덮인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굽어 살피는 신령님처럼 고귀해 보였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가마를 탄 사또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마을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지요. 사또는 박주사의 급보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으나 마당에 서 있는 여인의 기품과 그녀가 든 옥패를 보고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관. 미처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결례를 범했사옵니다. 죽여주옵소서. 사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박주사는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뻔했답니다. 여인은 사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내 이놈, 백성을 보살펴야 할 관원이 어찌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박주사 같은 자의 말에 휘둘린단 말이냐 라고 일침을 가했지요. 그녀의 호통 한마디에 사또는 머리를 땅에 밟고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고 박주사는 이미 정신을 잃은 듯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풍경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아 옆에 서 있는 나무 기둥을 꽉 쥐어 보았는데 차가운 나무의 질감이 전해지자 비로소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답니다. 여인은 사또에게 명령하여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잠재우고 돌쇠에게 가해진 모함을 즉시 취소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박주사를 당장 관가로 압송하여 그간의 악행을 낱낱이 조사하도록 하여 마을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지요. 사태가 일단락되자 여인은 돌쇠를 향해 돌아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쇠님,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이야기가 많으니 잠시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고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칭송하는 소리와 박주사를 비난하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이 남은 방 안에는 묘한 정막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돌쇠는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며 입술을 달싹였지요. 여인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사실 왕실의 공주로서 나라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암행 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 갑작스러운 눈보라를 만나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고 추위와 허기에 지쳐 산속에서 쓰러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돌쇠는 그녀가 공주라는 사실을 듣고는 너무 놀라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지만 공주는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내 목숨을 구한 은인에게 어찌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부디 편히 앉으십시오라며 그를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공주는 돌쇠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가 보여준 헌신적인 간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돌쇠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공주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연모의 감정이 작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감정을 깊숙이 숨기고 오직 그녀의 안전만을 걱정하는 충직한 사냥꾼의 모습으로 돌아갔답니다. 공주는 그런 돌쇠의 진심을 느끼고는 말없이 그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아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의 집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구한 여인이 공주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 주사는 관아로 끌려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갈취했던 죄목이 밝혀져 엄한 벌을 받게 되었고 마을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게 되었지요. 지혜 할멈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국 선한 끝은 있는 법이여 돌쇠가 복을 받은 계지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온기로 가득 찼지요. 공주는 며칠 더 돌쇠의 집에 머물며 기력을 회복하기로 했고 사또는 공주를 정중히 모시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으나 공주는 오로지 돌쇠가 해주는 소박한 밥상만을 고집했답니다. 궁궐의 진수성찬보다 돌쇠님이 직접 캐온 나물과 보리밥이 제게는 보약입니다. 공주의 이 말 한마디에 돌쇠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어 매일 산을 뒤져 가장 좋은 식재료를 구해왔지요.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잠시 잊은 채 산골, 마을의 소박한 정을 나누며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눈 덮인 초가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빛을 발했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공주는 이제 궁으로 돌아가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에게 함께 궁으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돌쇠는 산과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며 정중히 거절하고 이곳에서 공주님의 평안을 빌겠다고 말했지요. 공주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돌쇠에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소중한 약속을 남겼고 마을 입구에는 그녀를 모시기 위한 화려한 가마와 군졸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멀어지는 가마를 보며 눈물을 훔쳤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공주님이 돌쇠의 집에서 기운을 차린 지 며칠이 지나자 산골 마을의 공기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눈꽃 마을 사람들은 공주라는 귀한 분이 자신들의 마을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에 큰 풍파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돌쇠는 공주를 정성껏 모시면서도 그녀의 눈동자에 어린 짙은 슬픔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장작을 팼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 같은 고요한 아침이었지만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 끝에는 왠지 모를 비릿한 새, 냄새가 섞여 있는 것만 같아 돌쇠는 자꾸만 고개를 들어 산등성이를 살폈답니다. 공주님은 이제 방 안에서 나와 마당을 잠시 거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지만 그녀는 돌쇠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이 설화임을 알려주며 감추고 있던 궁궐의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설화 공주는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몰래 궁을 나왔으나 누군가 그녀의 행적을 밀고 하는 바람에 자객들에게 쫓기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이지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하여 돌쇠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공주님, 제가 비록 비천한 사냥꾼이나 이 목숨 다해 당신을 지킬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돌쇠의 말에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여전히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오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들이 말을 타고 나타났는데 그들의 옷차림은 관아의 포졸들과 비슷했으나 눈빛만큼은 짐승처럼 살벌했답니다. 그들은 공주를 모시러 온 중앙의 호위 무사들이라고 주장하며 사또의 안내를 받아 마을 광장으로 들어섰고 마을 사람들은 화려한 그들의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요. 하지만 돌쇠는 그들이 타고 온 말의 맑은 모양과 그들이 다루는 칼의 장식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답니다. 분명 임금님이 보내신 분들이라면 인장이 찍힌 교지가 있어야 할 텐데 저들의 손에는 오직 차가운 칼날만이 번뜩이고 있구나. 돌쇠는 몸을 숨기며 그들을 감시했지요. 그 사내들의 우두머리는 자신을 왕실 근위대장이라고 소개하며 공주를 즉시 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설화 공주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을 파르르 떨었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그를 살피더니 돌쇠를 급히 불러 저자는 근위대장이 아니라 나의 아버님을 해치려던 반역의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나를 데려가 죽이려는 수작임이 분명해요. 라고 다급하게 속삭였지요.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공주를 안심시키며 마을 뒤편 산속으로 피신할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이제 이 가짜 무사들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만 공주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돌쇠는 평소 자신이 사냥을 하며 익혀두었던 산새와 지형을 이용해 그들의 정체를 밝힐 증거를 찾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산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그는 공주가 처음 쓰러져 있던 장소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자객들이 공주를 추격하며 쏘았던 화살 몇 촉이 나무에 박혀 있었지요. 돌쇠는 그 화살촉을 조심스럽게 뽑아내어 살펴보았고 그곳에는 나라의 군대가 쓰는 문양이 아니라 북방의 오랑캐나 반역 세력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들이 가짜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돌쇠는 이를 꽉 쥐고 다시 마을로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마을로 돌아온 돌쇠는 가장 먼저 지의 할멈을 찾아가 자신이 발견한 화살촉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는데 할멈은 화살촉을 만져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떨었답니다. 이것은 예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쓰던 독화살이 아니냐. 돌쇠야, 당장 사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할멈의 경고에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사또 또한 그들에게 매수되었을지 모르니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 중 믿을 만한 청년들을 모아 밤사이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감시하고 날이 밝는 대로 만행을 폭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약속했답니다. 돌쇠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해졌어요. 밤이 되자 가짜 무사들은 돌쇠의 집 주변을 포위하며 공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주가 병이 깊어 조용히 모셔가야 한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 주사는 그 틈을 타 다시 나타나 공주님을 무사히 모셔가도록 도와드리면 제게도 큰 상이 있겠지요. 라며
가짜 무사들에게 아첨을 떨고 있었지요. 돌쇠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를 사겼고 공주를 자신의 사냥용 덫과 구덩이가 있는 깊은 숲속 오두막으로 몰래 피신시켰답니다. 공주는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용기가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고 돌쇠는 굳은 결의를 보였지요. 돌쇠는 다시 마을 광장으로 내려와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가짜 무사들이 공주를 찾아 헤매는 동안 사또와 마을 장정들 앞에서 화살촉을 내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공주님을 모시러 온 충신이라 말하지만 이 화살은 공주님의 목숨을 노리던 자객들의 것입니다. 돌쇠의 외침에 사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화살촉에 새겨진 흉측한 문양을 확인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가짜 무사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나 칼을 뽑아 들고 돌쇠를 위협하며 증거를 빼앗으려 했으나 이미 지혜 할멈과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지요. 우두머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작 사냥꾼 놈의 말을 믿는단 말이냐. 당장 길을 터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라고 본색을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그의 서슬퍼런 칼날에 몇몇 장정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지만 돌쇠는 도끼를 고쳐주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와 맞서 싸울 기세를 보였답니다. 우리 마을은 비록 가난하나 의리를 저버리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내 놈들의 정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돌쇠의 당당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얻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돌쇠의 곁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긴박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쇠는 미리 짜둔 신호에 따라 마을 청년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며 가짜 무사들을 혼란에 빠뜨렸답니다. 가짜 무사들은 예상치 못한 백성들의 저항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틈을 타 돌쇠는 우두머리의 손목을 정확히 겨냥해 사냥용 돌을 던져 칼을 떨어뜨리게 했지요. 무기를 잃은 우두머리는 뒷걸음질치다 마을 우물가 근처에 설치해둔 그물 덫에 걸려 허둥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아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는 비굴한 죄인의 형색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굴복시켰고 사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포졸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포박하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숲속으로 피신했던 공주를 찾으러 간 무사들의 일부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기에 돌쇠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답니다. 그는 공주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고 달빛이 비치는 숲속 오두막 근처에서 칼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포착했지요. 돌쇠는 주저하지 않고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려가 공주를 위협하던 남은 자객들을 향해 활을 쏘았고 그의 정확한 솜씨에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답니다. 설화 공주는 오두막 구석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쇠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안사를 확인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공주는 돌쇠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을 광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포박된 가짜 무사들을 향해 준엄한 목소리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꾸짖으며 왕실의 권위를 세웠답니다. 너희가 감히 천심을 거스르고 백성들을 속여 나를 해치려 했으니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이다. 그녀의 일갈의 가짜 무사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그들을 도우려 했던 박주사는 구석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을 깨닫고
돌쇠의 용맹함과 공주의 고결함에 머리 숙여 존경의 뜻을 표하며 기뻐했답니다. 사또는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사죄하며 공주에게 용서를 빌었고, 공주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아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마을은 잠시 소란스러웠으나 악인들이 모두 붙잡히자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돌쇠의 집 앞에 모여 그를 칭송하며 따뜻한 국밥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지요. 돌쇠는 여전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공주를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름 모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이제 곧 공주가 궁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다시 고독한 사냥꾼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설화 공주는 돌쇠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에게 다가가 돌쇠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적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돌쇠는 아닙니다. 공주님. 저는 그저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하며 그녀의 앞날에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빌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돌쇠의 초가집 마당에는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고요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두 사람은 불꽃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공주는 돌쇠에게 궁궐에서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험난했는지,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고백했답니다. 돌쇠님과 함께한 이 추운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공주의 말에 돌쇠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작은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지요. 눈은 다시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하여 세상을 하얗게 덮어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 밤을 지새웠답니다. 내일이면 찾아올 이별을 알기에 그 시간은 더욱 소중하고 애틋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다시 하얀 눈 세상으로 변해 있었고, 공주를 진짜로 모시러 온 왕실의 전령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직인이 찍힌 교지를 든 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공주를 환송하며 그녀의 안녕을 기원했답니다. 돌쇠는 멀리서 그녀가 가마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공주는 떠나기 직전 가마문을 열고 돌쇠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 미소는 돌쇠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보석처럼 남게 되었고, 그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배웅했답니다. 공주가 떠난 뒤 마을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는데, 박 주사의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사또는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으로 거듭났답니다. 돌쇠는 다시 사냥도구를 챙겨 산으로 향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는데, 그것은 가슴 한구석에 공주와 나누었던 소중한 약속과 추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가끔 공주가 쓰러져 있던 그 나무 밑을 지나칠 때마다 혼자 빙그레 웃음을 짓곤 했답니다. 그 추운 날, 우리가 만난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지. 돌쇠는 혼잣말을 하며 산을 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공주를 구한 영웅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지혜 할멈은 가끔 돌쇠를 불러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뜨거운 인연이 싹트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돌쇠는 그럴 때마다 공주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켜낸 그 고귀한 생명이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꽃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눈보라치던 그 겨울밤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고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돌쇠와 공주의 신비로운 인연을 동화처럼 들려주게 되었답니다.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지요. 돌쇠는 비록 화려한 궁궐로 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고향인 이 산골 마을에서 공주가 보내주는 서신을 가끔 받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답니다. 공주는 편지 끝에 항상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대의 따뜻한 품이 그립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적어 보냈지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 눈이 녹기 시작하자 돌쇠의 집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는데 그 향기가 마치 공주의 옷자락에서 나던 향기와 닮아 있었답니다. 돌쇠는 꽃들을 정성껏 가꾸며 자신이 살려낸 생명이 이 세상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음을 느끼며 깊은 평화를 누렸지요.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오지가 아니라 임금님의 은혜가 닿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며 정겹게 살아가는 풍요로운 동네가 되었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느 추운 겨울밤 사냥꾼의 따뜻한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돌쇠는 가끔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공주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지 궁금해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리움마저 삶의 일부가 되어 그를 미소 짓게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공주님. 돌쇠는 허공에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사실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녀와 자신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한 사람의 선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며 긴 여운을 남긴 채 눈꽃 마을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돌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단잠에 빠져들었지요. 고요한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돌쇠의 초가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올랐습니다. 돌쇠는 아랫목에 누워 공주가 남기고 간 비단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미소는 방 안의 훈기와 섞여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이제 긴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 마무리로 향해 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씨앗 하나를 심어준 채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돌쇠의 꿈속에서는 다시 그 겨울산에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고 오히려 공주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하얀 눈밭을 함께 걷는 꿈이었답니다. 공주는 돌쇠를 보며 고맙습니다. 나의 은인님이라고 속삭였고 돌쇠는 그녀를 위해 꽃반지를 만들어 손가락에 끼워주었지요. 이 꿈이 현실인지 환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그 순간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만이 돌쇠를 행복하게 만들었답니다. 산골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아름다운 매듭을 지으며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마쳤고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 하늘은 깊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지난밤의 소란을 모두 덮으려는 듯 한방눈이 다시금 고요하게 마을을 감싸 안았답니다. 마을 광장에는 횃불의 잔해들이 드문드문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포박당한 가짜 무사들과 박주사는 차디찬 바닥에 꿇어앉아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며 벌벌 떨고 있었지요. 설화 공주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는데 그녀의 어깨 위에 걸쳐진 돌쇠의 낡은 소못조차 마치 화려한 비단 도포처럼 위엄 있게 보였답니다. 돌쇠는 그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이 작은 마을이 오늘로써 얼마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가슴 벅찬 감동으로 지켜보았지요. 공주는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감추어왔던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잠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종소리와도 같았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라의 부패를 막기 위해 암행을 하던 중 반역 세력의 음모에 빠졌음을 알렸고 그 과정에서 돌쇠라는 이름 없는 사냥꾼이 보여준 헌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강조했지요. 이 사냥꾼 돌쇠님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를 구한 분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눈앞의 이익에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의로운 자를 박해하려 했느냐. 공주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답니다. 박주사는 자신의 죄가 하늘을 찌를 듯 드러나자 비굴하게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동안 그에게 억눌려 살던 백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공주의 엄중한 명에 따라 박주사의 모든 가산을 몰수하여 그간 그가 가로챘던 마을의 공동 부지로 되돌리고 그를 영원히 마을에서 추방하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너 같은 자가 이 아름다운 눈꽃 마을에 머무는 것 자체가 수치이다. 당장 이 땅을 떠나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라. 사또의 호령에 박주사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눈물을 흘렸으나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마을에는 시원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답니다. 소란이 지나간 뒤 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돌쇠의 집으로 모여들어 지난날의 오해를 사과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자신을 비난하던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으며 집안에 남은 귀한 약재와 음식을 내놓아 사람들을 대접했답니다. 설화공주는 그런 돌쇠의 너그러운 성품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 또한 권위보다는 백성과 함께 호흡하는 지도자가 되겠노라 다짐했지요. 마을 안악들은 공주를 위해 가장 깨끗한 옷을 가져와 갈아입히고 그녀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며 정성을 다했답니다. 이제 돌쇠의 집 마당에는 더 이상 살벌한 무기가 아니라 이웃들이 가져온 떡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차가 넘쳐나며 축제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돌쇠의 무너진 담벼락을 새로 쌓고 지붕의 이형을 새로 얹으며 그의 집을 가장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변모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지요. 지혜 할멈은 광장 한편에서 이제야 이 마을에 봄이 오는구나. 모진 겨울바람을 견뎌낸 꽃이 가장 향기로운 법이지라고 말씀하시며 껄껄 웃으셨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며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의 가슴 속엔 공주와 나눈 깊은 유대감이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었지요. 공주는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 궁궐의 예시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고 아이들은 그녀의 우아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돌쇠 아저씨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가르치며 마을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지요. 돌쇠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밝은 미래였음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답니다. 눈꽃 마을의 오후 햇살은 여느 때보다 눈부시게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며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고 있었지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큰 솥을 걸고 다 함께 정겨운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돌쇠가 사냥해온 고기와 마을 사람들이 내놓은 곡식이 어우러져 풍성한 잔치상이 마련되었답니다. 공주는 격식을 따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진정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했지요. 궁궐의 사내 진미보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보리밥 한 그릇이 훨씬 달게 느껴집니다. 공주의 소탈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저마다에 사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이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밤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밤이었지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돌쇠는 조용히 마당 끝으로 나가 공주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꺼냈는데 그것은 그가 틈틈이 나무를 깎아 만든 예쁜 나무 빗이었답니다. 공주님, 비천한 제 솜씨지만 궁으로 돌아가실 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고운 머릿결을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돌쇠의 투박한 말에 공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빗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금박 놀이개를 풀어 돌쇠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주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아름다운 이별을 묵묵히 지켜보며 두 사람의 인연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박 주사가 떠난 자리는 이제 나눔과 배려로 채워졌고 마을은 예전의 시샘과 반목 대신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지요. 공주는 다음 날 떠날 채비를 마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작은 산골 마을과 돌쇠의 소박한 초가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답니다.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히며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듯했지요. 이튿날 새벽, 공주를 모시기 위해 도착한 진짜 호위 무사들은 마을의 변화된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공주에게 극진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돌쇠에게도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그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고 임금님께 이 모든 공적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까지 길게 늘어서서 공주의 행차를 배웅했고 돌쇠는 가장 끝에 서서 그녀의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요. 설화공주는 가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돌쇠의 모습을 눈에 담았고 그녀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답니다. 공주가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집을 수시로 찾아와 그를 도왔고 돌쇠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어엿한 마을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사냥꾼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눈꽃 마을의 보배라 칭송하며 아꼈답니다. 지혜 할멈은 돌쇠에게 자네가 뿌린 선의의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을 이루었네. 이제는 자네도 편히 쉬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네라며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셨지요. 돌쇠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주가 선물한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밝은 미래를 꿈꾸었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눈꽃 마을에도 봄바람이 불어와 쌓였던 눈들이 녹아내리며 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가 온 산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앉아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공주님이 계신 궁궐에도 이처럼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지 궁금해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담장을 낮추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와주는 아름다운 풍습을 갖게 되었고, 이는 모두 공주와 돌쇠가 보여준 진실한 마음 덕분이었답니다. 돌쇠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온하여 보는 이들마저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온 전령이 돌쇠의 집을 방문하여 임금님의 특별한 교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돌쇠에게 관직을 내리고 공주와의 인연을 영원히 기리겠다는 내용이었답니다. 하지만 돌쇠는 명예와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고 저는 이 마을에서 백성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며 정중히 관직을 사양했지요. 대신 그는 마을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청을 올렸고, 임금님은 그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마을에 훌륭한 서당을 지어주라는 명을 내리셨답니다. 이로써 눈꽃 마을은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지혜의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지요. 서당이 완공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잔치를 벌였고, 돌쇠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공주는 궁궐에서 직접 붓과 종이를 보내오며 아이들의 학업을 응원했고, 가끔 돌쇠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당신의 고결한 선택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언제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적혀 있었지요. 돌쇠는 공주의 마음이 자신과 닿아 있음을 느끼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혼만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마을의 평화는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졌고 전설은 더욱 깊어갔지요. 여름이 오자 지푸른 녹음이 산을 뒤덮었고 돌쇠의 집 마당에는 공주가 좋아하던 들꽃들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돌쇠의 서당을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고, 돌쇠는 그들에게 농사 기술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며 존경을 받았답니다. 이제 눈꽃 마을은 더 이상 외딴 오지가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배움을 구하는 명소가 되었으며,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돌쇠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지요. 그는 매일 저녁 산등성 위에 올라 궁궐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를 잊지 않았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칠 때 돌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공주는 이번 수확제에 특별한 하사품을 보내와 마을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돌쇠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자수 볼을 선물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지요. 마을은 이제 굶주림 걱정 없는 풍요로운 곳이 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 대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답니다. 돌쇠는 자신이 살려낸 공주가 이토록 훌륭하게 나라를 보살피고 있음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지요.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며 겨울의 전령이 찾아올 즈음, 돌쇠는 문득 공주와 처음 만났던 그 눈보라 치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으며, 이제는 그 추억이 슬픔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눈이 내리면 돌쇠의 집에 모여 화로 앞에 앉아 예시하기를 나누며 긴 밤을 보냈답니다. 돌쇠는 그들에게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입니다라고 말하며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강조했지요. 돌쇠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 사냥꾼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웃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주는 나라의 큰 어른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그녀의 통치 아래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지요. 비록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부부의 연을 맺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는 소중한 존재로 남아 영원한 사랑을 실천했답니다. 눈꽃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실천하는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지요. 이제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돌쇠는 정갈하게 정돈된 자신의 방에서 공주가 준 놀이개를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듭니다. 밖에서는 가느다란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지만 그의 집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하여 추위가 범접할 틈이 없었지요. 그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공주와 만날 것을 기대하며 평온한 숨소리를 내뱉었고 그의 얼굴에는 온 세상을 품은 듯한 넉넉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답니다. 마을의 평화는 돌쇠의 잠든 모습 위로 고요히 내려앉아 모두의 꿈을 지켜주고 있었고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밝아오면 돌쇠는 어김없이 일어나 서당의 마당을 쓸고 아이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가 보여준 용기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향해 가지만 돌쇠와 공주가 나눈 그 숭고한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져 마을의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돌쇠의 따뜻한 품속 같은 이 이야기의 여운을 안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밤은 깊어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평온해졌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그 신비로운 인연은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 눈꽃 마을의 전설로 깊게 뿌리를 내렸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여인을 구했던 가난한 사냥꾼 돌쇠는 이제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서당 마당에 앉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면 공주님을 구한 우리 돌쇠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그가 살던 초가집은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이야기가 머무는 성소가 되었답니다. 마을의 풍경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돕는 선한 의지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돌쇠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저 멀리 궁궐이 있을 남쪽 하늘을 향해 정중히 예를 갖추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존경과 축복의 의미에 가까웠답니다. 그는 자신이 품에 안아 살려냈던 그 얼음꽃 같은 여인이 이제는 나라를 밝히는 큰 태양이 되어 백성들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지요. 공주는 매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면 돌쇠에게 따뜻한 소목과 진귀한 서책들을 보내오며 그의 안부를 챙기는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답니다. 돌쇠는 공주가 보내온 선물을 마을 사람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며 임금님의 은혜가 온 마을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음을 썼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다시금 겨울이 찾아와 산등성이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앞에 등불을 밝히며 긴 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돌쇠는 이제 무거운 도끼 대신
가벼운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눈을 쓸며 10년 전 그날처럼 거센 바람이 불어오지 않기를 조용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황금빛 비단으로 감싸진 상자를 든 관아의 전령이 도착했는데 이번에 온 선물은 예년보다 훨씬 크고 정성스러워 보였지요. 전령은 돌쇠에게 공주가 직접 쓴 친서를 건네며 공주님께서 이 서신은 반드시 돌쇠님께서 홀로 조용히 읽어주길 바라셨습니다. 라고 전했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힌 뒤 천천히 글자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공주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님, 저를 구해주신 그날의 온기는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 나라를 다스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로 곁에 머물지는 못하나 저의 영혼은 언제나 그 눈꽃 마을의 작은 초가집 아랫목을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공주의 글씨체는 단아하면서도 힘이 넘쳤고 돌쇠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그는 공주가 보내준 놀이개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 겨울에도 돌쇠의 서당에 모여 화로에 밤을 구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박주사 같은 아기는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는 이웃들만이 남았답니다. 지혜 할멈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아이들에게 사람은 마음이 고와야 복을 받는 법이란다라며 돌쇠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었지요. 돌쇠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술 한 잔을 권하며 우리가 함께 이 험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체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밤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한 해의 풍요를 감사하며 다 함께 국밥을 끓여 먹는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주변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 앉아 서로의 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정을 나누는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정겨웠지요. 돌쇠는 가장 좋은 자리에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주가 보내준 귀한 차를 우려내어 대접하며 마을의 평화를 축복했답니다. 달빛은 하얀 눈밭에 반사되어 대낮처럼 환하게 마당을 비추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하여 보는 이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들었지요.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돌쇠는 문득 공주와 함께했던 그 짧은 날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비록 화려한 권력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마을 전체에 행복의 씨앗을 뿌린 진정한 영웅으로 남게 되었으니까요. 마을 아이들은 돌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아저씨, 정말로 공주님이 이 집에 계셨나요? 라고 묻곤 했고 돌쇠는 그럴 때마다 그럼 아주 예쁘고 마음씨 착한 공주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계신단다 라고 답했답니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눈꽃 마을의 밤은 지루할 틈 없이 깊어만 갔으며 별들은 하늘 위에서 축복처럼 쏟아졌지요.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돌쇠는 홀로 마당에 남아 타오르는 모닥불의 마지막 불꽃을 응시하며 조용히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공주가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바꿀지 기대하며 자신 또한 이 작은 자리에서 끝까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스승으로 남겠노라 다짐했지요. 바람은 어느덧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변하여 돌쇠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산짐승들도
오늘은 평화로운 잠자리를 찾은 듯 숲속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돌쇠는 정갈하게 정리된 방으로 들어와 공주가 준 자수보를 머리맡에 펼쳐두고 천천히 이부자리를 펴며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았답니다.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 돌쇠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눈을 지그시 감고 공주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지막 기도를 올린 뒤 평온한 잠에 빠져듭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이제 눈보라치는 겨울산이 아니라 공주와 함께 만발한 들꽃 사이를 거니는 영원한 봄날의 풍경이 펼쳐질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제 돌쇠의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무거운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눈꽃 마을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인간애와 진실한 사랑의 향기는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사냥꾼의 투박한 손이 공주의 가녀린 생명을 구했던 그 경이로운 순간은 이제 영원한 신화가 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화해 줍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하여 세상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속삭여 줍니다. 이제 마을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고 오직 은은한 달빛만이 대지를 어루만지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도 돌쇠의 미소처럼 온화하고 설화 공주의 눈망울처럼 맑고 투명한 꿈들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리며 세상을 하얗게 닦아내고 있지만 돌쇠의 방하는 사랑과 추억이 만들어낸 온기로 가득하여 영원히 식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사람의 온기만큼 강한 것은 없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는 포근한 이불이며 내일의 밝은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의 시간이니 아무 걱정 없이 깊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눈꽃 마을의 모든 주민도, 돌쇠도, 그리고 멀리 궁궐의 공주님도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며 이 밤을 평화롭게 지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돌쇠가 꿈속에서 공주에게 건네는 인사를 대신 전해 올리며 여러분의 베갯머리에도 이 따뜻한 축복이 닿기를 기원합니다. 공주님, 당신이 행복하시니 저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다음 생애에는 평범한 인연으로 만나 못다 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기로 해요. 이 아름다운 약속이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는 밤. 이제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여러분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듯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더 빛나고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는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진실한 마음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눈꽃 마을의 사냥꾼과 공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감동은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춥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면 언제든 이 눈보라 속에 따뜻한 초가집을 떠올리며 마음의 온도를 높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조차 이제는 아늑하게 느껴지는 평온한 밤입니다. 고운 꿈 꾸시고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평안하고 깊은 잠 속에 머무시기를